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간호학원의 강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대비하여 공개된 자격시험 문제를 분석해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들이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교과목이 보건간호와 개요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건간호와 개요 중에서 환경보건에 대한 요점 정리 2탄을 준비하였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시고 암기하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환경보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는 4개입니다. 물과 건강 중에서 물의 자정작용에 대한 부분이 과거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순서를 나열하라고 하는 것이 출제되었습니다. 물리학적 작용은 희석, 확산, 침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화학적인 작용은 산소와의 결합에 의한 산화작용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물학적 작용은 미생물들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나 수중, 동물의 먹이로 제거가 됨으로써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의 자정작용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많을 때에는 인공적인 정화 방법을 통해서 정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 국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순서와 방법적인 것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침사지, 침전지 여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침사지는 비중이 큰 모래 입자를 제거하는 곳이고 침전지는 유기물과 부유 고형물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때 황산 알루미늄 또는 명단을 사용하는 약품 침전을 하는 것으로 주로 급속 여과법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과제는 물을 여과, 걸러서 흡수함으로써 수인성 감염병 환자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었고 밀즈 라인케 현상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적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번 가까이 출제가 되었고요. 과거에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먼저 색도는 물의 색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색도 5도 이하여야 하고 탁도는 물에 탁한 정도로 물이 탁하게 되는 것은 토사 등의 부유 고형물이나 용존 물질의 화학적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부유 물질량은 오염된 물일수록 물 안에 떠다니는 물질이 많은 것이며 수소 이온 농도인 pH는 5.8에서 8.5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불소는 1.5mg/L 이하여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나열한 후 다음 중 먹는 물 기준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살펴보면 암모니아성 질소, 즉 아질산성 질소는 0.5mg/L 이하여야 하고 총 트리할로메탄은 0.1mg/L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세균은 100 CFU per ml 이하여야 하고 총 대장균군은 100cc에 하나도 없어야 하며 대장균군이 의미하는 것은 분변 오염의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대변에 오염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그리고 잔류염소, 유리잔류염소는 4.0mg/L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상수도 소독 시 경제적이고 가장 간편한 소독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존 산소인 D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그리고 최근 자격시험에 출제가 정말로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용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오염도가 높을수록 용존 산소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서식하려면 5pp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존 산소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용존 산소는 온도가 낮을수록 산소의 함유량이 많아서 오염도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의 용존 산소량이 높을 때에는 온도가 낮고 물은 깨끗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할 때에는 산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용존 산소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존 산소는 염분이 높을수록 감소하게 되고, 염분이 높다는 것은 깨끗한 물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5가지를 설명하고 다음 중 옳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모든 줄을 암기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호기성 상태에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20도씨에서 5일간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BOD 시험은 보통 하천소 및 가정 오수에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 농도가 높다는 것은 수중에 부패성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많은 양의 산소를 소모했다는 것이고, 용존 산소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BOD의 농도가 낮다는 것은 수중에 부패성 유기물 함유량이 적어서 적은 양의 산소를 소모한다는 것으로, 즉 적은 양을 소모했기 때문에 용존 산소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제를 이용하여 산화시킬 때 요구되는 산소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화제로는 다이크로면산 포타슘과 가망간산 포타슘을 사용하여 소비량이 많을수록 오염된 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가 높다는 것은 오염된 물을 뜻하게 되고, COD 시험은 주로 공장 폐수 및 호수, 해수를 평가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인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 다음에 옳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발생 상황을 보면 폭발적이고 동시에 발생을 하며 대체로 급수 지역에 일치하게 됩니다. 성별, 연령별, 직업별에 따른 차이가 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망률은 낮고 2차 감염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중 발생하지만 비가 많이 오고 곰팡이와 세균이 잘 번식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용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질 오염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상의 피해와 농업, 어업의 피해, 부영양화, 적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뤄지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마타병은 메틸 수은 중독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타이타이병은 카드뮴 중독으로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수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티푸스, 파라디푸스,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 콜레라, 폴리오, 유행감염이나 기생충 감염 등이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질 오염의 관리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수원의 보존과 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의 확충, 수질 보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나마타병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것은 신일본 질소 미나마타 공장의 메틸 수은 화합물에 의해서 오염된 어패류를 그 지역 주민이 장기간 대량으로 섭취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중금속이 무엇인지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증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과거국시에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권태로움이 있고 우울증, 피로감, 두통, 설사, 궤양, 소화기 점막의 부식, 단백뇨,
보행실조, 떨림, 구내염, 불면, 현기증, 사지마비, 기억력 감퇴, 언어장애, 시청각 기능장애 등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의 질환이며 태반을 통해서 지지나 출생률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타이 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카드뮴의 만성적인 중독에 의해서 신세뇨간에 질병이 생겨서 제흡수 기능이 저해됨으로써 칼슘의 상실과 체내칼슘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의 중독을 일으키는 중금속이 무엇인지와 관련 증상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골연화증, 골절, 허리와 관절에 심한 통증이 있거나 흉통, 현기증, 요통, 보행장애, 근육통, 폐부종, 단백뇨, 호흡곤란, 식욕부진, 구토와 설사, 복통위염, 비염, 불면, 빈혈, 골격, 변화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영양화와 적조현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영양화는 수역이나 수중 생물의 영양분이 과다해져 가는 현상입니다. 또한 적조는 부영양화에 의해서 플랑크톤이 이상 발생해서 적갈색을 나타내는 현상인데요.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산소 소비가 증대하게 되고 그러면 산소 결핍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어패류의 폐사로 플랑크톤은 더욱 증식을 해서 빛을 나타내게 되는 현상인 물의 꽃이라고도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녹주 현상은 무엇일까요? 영양 염류의 과다로 호수의 녹주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도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수처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3번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화 순서는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생물학적 처리, 즉 활성 온이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각각의 처리 방법에 대한 것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철제의 막대기를 2.5cm 이상 간격으로 수료의 밑면에 경사지게 배치하게 되면 부유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사지는 수레 폭을 넓히고 하수의 유속을 느리게 하여 무거운 무기물질을 침전시키려고 하는 방법으로서 물속에 불순물이 가라앉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전지는 물의 속도가 완만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조를 통과할 때 물속의 불순물이 가라앉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활성온이법은 생물학적 처리 중 가장 발전된 방법으로서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온이를 풍부하게 함유하는 것입니다. 이 온이는 산소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성 균으로 온이를 하수에 주입하고 공기를 보내서 잘 섞어내게 되면 수중 부유물이 처리가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4번, 과거 국가고시에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념 정의를 설명한 다음에 또는 장단점을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처리 방법인지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각은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지만 소각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고 고비용과 운영 관리가 문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전선이나 PVC, PCB를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립인데요. 매립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땅에 그냥 묻는 방법으로서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고 매립 후 지하로 오염물질이 침투되면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퇴비는 주방 쓰레기나 가연성 쓰레기에 생물을 이용한 전환을 유도하여 퇴비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고온에 의해서 병원체나 기생충이 사멸하고 좋은 비료가 되지만 역시나 관리와 유지비가 비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적환장은 쓰레기를 처분장 중간 지점에 임시로 적재시켜 놓는 곳으로
처분장과 쓰레기 발생원과의 거리가 멀수록 경제적이고 수거 인부들에게 시간 낭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17 하반기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위에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 제품, 우동의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전자담배를 포함하고요. 플라스틱 재료로 사용한 제품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폐기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7년 상반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선은 구분과 내용, 그리고 도형의 색상을 구분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격리 의료 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들을 말합니다. 이때 최대 보관기간은 7일이며 도형의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해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물류 폐기물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 및 혈청, 혈장, 혈액 제제 등을 포함하는데 최대 보관 기간은 15일이고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 검사 등에 사용하는 배양의 배양 용기, 보관 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등이며 역시나 15일간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 바늘, 그리고 봉합 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 기구들이며 워낙 부피가 작다 보니 최대 보관 기간은 30일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위의 의료 폐기물은 이 도형의 색상이 상자형일 때에는 노란색이며 봉투형일 때에는 검정색을 띠게 됩니다. 구분하여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 알아두세요. 위의 의료 폐기물에는 추가로 생물학적 화학 폐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백신, 폐항암제, 폐화학 치료제이며 혈액 오염 폐기물은 폐혈액배, 혈액 투석 시에 사용되는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들입니다. 이것들은 역시나 상자형의 용기는 노란색으로 도형의 색상을 띄어야 하고 봉투형 용기는 도형의 색상이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꺼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등이 해당이 됩니다. 보관 기간은 최대 15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자형 용기에서는 도형의 색상이 노란색, 봉투형 용기에서는 도형의 색상이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체 조직물 중 태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재활용하는 경우 4도씨 이하의 전용 냉장 시설에 보관이 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보관 기간은 15일이고 도형의 색상은 녹색입니다. 다음으로는 식품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은 무엇일까요? 병원 미생물이나 유해한 화학 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경구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단시간 내에 발생하고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2차 감염은 드문 것이 특징입니다. 주증상은 오심구토,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며 원인 물질에 따라서 세균성, 화학성, 자연독, 식중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균성 식중독의 구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을 섞어 놓고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형을 보면 살모넬라, 애리조나균, 예르시니아, 캄필로박터, 장염 비브리오균, 장알균,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 등이 있습니다. 독소형에는 포도알균 식중독, 보툴리누스 중독, 그리고 웰치균 식중독이 있습니다.
식중독의 발생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외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 발달과 집단화에 따른 단체 급식의 증가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식습관이 변화되고 식품 무역이 증가하게 되고 환경 변화에 따른 미생물 증식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중독의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3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급식으로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복통, 설사, 발열, 구토 증상을 집단으로 호소할 수 있고 심각한 용혈요독 증후군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열에 비교적 약해서 62에서 65도씨 30분 정도를 가열하게 되면 저온 살균이 되어 사멸이 됩니다. 그런데 가열하지 않게 되면 저온에서도 비교적 저항성이 강하여 생존하게 됩니다. 또한 쥐의 변 등에서 감염되고 불결한 식품에 의해 번식이 되고 주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발열 등 구역질, 구토, 현기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저온 살균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 원인은 여름철 불충분한 조리식품을 섭취하거나 생선의 어패류 절인 식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심한 설사, 복통, 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 권태감이나 발열의 증상을 나타내며 열에 약하여 예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툴리누스 식중독은 그 원인이 통조림이나 소시지 등에 밀폐된 현기성 상태의 식품에서 번식,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증상을 보면 위장계 중독 증상보다도 안면마비 같은 신경계 급성 중독 증상과 위장 증상, 호흡 곤란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구균 식중독은 그 원인이 식품 취급자의 손, 먼지, 팔이나 쥐가 음식물에 닿을 때 옮겨지게 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이고 식중독균 중에서 잠복기가 가장 짧습니다. 독소가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포도알균은 당분이 함유된 식품에 침입하여 번식할 때 장 독소를 분비하게 됩니다. 증상은 심한 구역질, 복통, 설사, 발열 등 위장염 그리고 권태감, 기억력 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예방을 위해서는 환원과 편도선염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적어놓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중독 서비스 단계별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고, 위험으로 나누어지며 단계별 색깔이 다릅니다. 관심의 지수 구간을 보면 0에서 55보다 작을 때이며 행동 요령은 화장실 사용 후 외출 후 조리를 시작하기 전후 등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주의 단계는 55보다 크거나 같고 71보다 작을 때인데 행동 요령은 음식물은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고 채소 및 과일류의 비가열 식품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섭취합니다. 경고 단계는 70보다 크거나 같고 86보다 작을 때인데 행동 요령은 식품 용수는 가급적 수돗물을 사용하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시며 조리기구는 충분히 세척한 후 소독합니다. 위험 단계는 86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며 행동 요령은 구토, 설사, 정도가 심하고 탈수, 발열, 발진 등 증상 시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지시를 따르고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연독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3번, 과거국시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먼저 보거 중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인 독소는 테트로도톡신이고 보거의 알이나 생식기, 즉 난소 고안, 그리고 간, 피부 장에 존재하고 그 중에서 내장에 가장 많습니다.
특징은 잠복기가 30분에서 5시간으로 굉장히 짧고 중독 증상으로 운동장애, 심하면 호흡 중추신경이 마비됨으로써 호흡을 알 수 없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폐류 중독, 조개 중독, 굴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합 등의 조개의 독소는 미틸로톡신이고 모시 조개나 굴의 독소는 베네루핀입니다. 특징은 12시간에서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심하면 7일에서 10일 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불쾌감, 권태감, 발열, 복통, 구역구토, 두통, 폐하출혈, 의식혼란, 출혈, 혈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명률이 44에서 5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밖에 자연독 식중독의 원인 독소를 살펴보면 광대버섯은 머스카린, 감자 중독은 감작성 눈에 있는 솔라닌, 맥각은 어고톡신, 어고타민, 청매, 즉 덜 익은 매실은 아미그달린이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국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기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유해금속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국가고시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비소는 구토, 설사, 호흡중추 마비, 영양장애, 신경염, 흑색종 등이 생기고 카드뮴은 구역, 위통증, 그리고 구토설사, 대퇴통증, 요통, 보행장애, 골절, 경선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고혈압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호는 사지저림, 보행장애, 현기증, 시야협착, 연화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은 심장병, 모세혈관 마비, 권태감, 피부병, 치아장애, 근육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품의 보존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3번 출제되었고 과거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건조법은 수분 15% 이하의 환경으로 식품을 건조시키게 되면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과실, 어류, 곡류, 육류 등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냉동 냉장법은 10도씨 이하 세균의 발육이 억제되고 영하 5도씨 이하가 되면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며 식품 보존기간이 연장되고 부패 속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열법은 끓이거나 삶는 방법에 의하여 식품에 부착된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고 각종 효소를 불활성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63에서 65도씨 30분간 저온 살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밀봉법은 마른 식품이나 곡류를 밀봉을 함으로써 바깥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고 다섯 번째 통조림법은 캔 속의 가스를 제거하고 밀봉한 후 다시 가열 처리함으로써 효소의 비활성화, 세균 발육과 번식 억제로 식품의 부패 방지 및 장기간 보존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화학적 보존법인 절임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이 최근 국가고시 3번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염장법은 해산물, 축산물, 야채류 등에 이용이 되고 있고 식염을 이용하여 식품 내 수분을 제거하고 세균의 원형질을 분리시킴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장법은 식품의 당의 농도를 50% 이상 유지를 했을 때 효모, 곰팡이 및 세균의 발육이 억제되고 젤리, 잼, 가당 연유, 과실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저장법은 산도가 낮은 초산을 써서 세균이나 곰팡이, 효모와 같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부패를 막는 방법으로 과일, 채소의 저장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과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국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방부는 직접 세균을 죽이지 않고 세균의 생활환경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미생물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부패는 단백질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이고 발효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과정과 에너지를 얻는 작용입니다. 변폐는 당질 또는 지질이 변질되는 것이고 변질은 식품을 방치했을 경우 겉과 내용이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